안녕하세요. 이선생의 미술시장 인사이드 에피소드 8번째 미술품 소비 중에서도 아트 컬렉팅. 네, 드디어 아트 컬렉팅을 이야기하네요. 그 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미술품 컬렉팅의 정의 한번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제 언어거든요. 그래서 정답처럼 바이블처럼 외우지 말고 참고만 해주세요. 컬렉팅이라는 개념은 창작자들이 정말로 진짜 고뇌하고 막 노력하고 그 영혼의 조각을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창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컬렉팅 한다라는 거는 영혼의 조각을 수집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컬렉터는 그 그림 사는 사람 다 컬렉터라 할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컬렉터란 뭐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향을 소유하는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계층. 맞아요. 취향 경험할 수는 많죠. 공유할 수도 많고 하지만 취향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것들을 수반해야 되는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계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자, 아트 컬렉팅에 대한 정의와 컬렉터에 대한 정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컬렉터 누가 있을까요? 뭐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저는 24년 거도 발표가 됐지만 23년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 200대 미술품 컬렉터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에 2023년도에 세계 200대 컬렉터에 딱 2명이 올라갔거든요. 자, 글로벌 세아그룹 회장님, 김웅기 회장님이 포함됐고, 또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님께서 포함이 됐어요. 자, 김웅기 회장님은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 여러분들 김한기의 우주 2019년에 크리스티에서 홍콩에서 낙찰됐을 때 132억 원 낙찰. 야, 이거 처음에 한국인이 아니다부터 해서 교포다, 이 별의별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2022년 7월에 S2A라는 이제 갤러리 겸 미술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 오프닝 전시에서 딱 이 작품이 나온 거야. 아, 한국인이었구나. 보니까 이제 글로벌 세아 그룹이라는 곳이고, 지금도 갤러리랑 미술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국내외 근현대 미술가의 작품을 수집합니다. 김한기, 이중섭, 청경자 이런 선생님들의 작품을 갖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신념과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님은 창업주이신 서성환 회장님이 1세대부터 미술품을 많이 수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경배 회장님도 작품을 많이 수집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면 가끔 볼 수 있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가면 소장전을 꽤나 자주 합니다. 가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보는데, 자, 현대미술 그리고 전통미술품 수집, 이제 저는 이불 선생님과 양혜규 선생님의 작품을 굉장히 여기서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느낀 게 서경배 회장님은 이불과 양혜규와 같은 진짜 실험적이고 현대미술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소장하시는구나. 이게 이 컬렉터들의 그들의 컬렉팅 철학인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있는 분들이 컬렉터이겠죠. 미술품 컬렉팅의 목적 여러 개 얘기하거든요. 제가 3개로 딱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심미적 만족감. 아, 내 눈에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멋진데? 일단 내 눈에 너무 예뻐야 된다는 게 심미적 만족감. 시각예술이라는 장르의 본연적 가치인 거죠. 두 번째는 정서적 만족감. 어찌 보면 이 작품을 내가 소장함으로써 이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목적이 또 후원적 성격의 가치인 거죠. 세 번째는 경제적 만족감. 지난 시간에 아트테크 이런 얘기도 했지만 미술품을 통해서 사실 수익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산 금액보다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희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소비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산적 성격의 가치 이 3개. 자, 과거에는 어떤 게 많았을까요? 당연히 심미적 만족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요즘을 표현하자면, 여기서 어떤 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까? 경제적 만족감 가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작품을 거래할 때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항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 꼭 하고, 두 번째 심미적인 거는 사실 저변에 깔려 있는 거지만 두 번째로 하고, 요즘에 후원적 성격의 가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청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소장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또 다른 창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갈수록 경제적 만족감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정서적 만족감을 앞세워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잘 되더라고요. 작품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품 여러 개에서 청년 작가들 걸 작품을 사서 1,000만 원치인데 나중에 봤더니 그 중에 몇 점은 이미 몇 점만으로도 몇 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느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요 세 가지를 다 고민하면서 고려하면서 작품을 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품 컬렉팅의 단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계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취향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형태를 좋아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채널을 한번 언급해드렸죠. 채널은 미술관이나 갤러리나 아트페어 이런 데 가보면 많습니다. 작품 보면서 이거 너무 예쁘네 라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뭐 인스타그램 공유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꼭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정보 파악은 뭐 이 작품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도 한번 팁도 좋고, 아니면 이 작가가 장래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이런 거 누가 알려줄까요?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얼마나 친절합니까? 갤러리 가면 뭐 갤러리스트나 큐레이터가 엄청 상냥하게 응대해 드릴 거고요. 뭐 아트페어 가서도 뭐 일단은 다 좋습니다. 이 작가는 좋기 때문에 데려왔겠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걸 거고. 미술관은 사실 뭐 어떤 도록이나 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뭐 아트시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있어요. 그 아트시를 통해서 봐도 꽤나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작품을 등록하고 하는 거는 유료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서칭하고 하는 건 무료라서 거기 가서 좀 편하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예산 및 조건 선정.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내가 작품 컬렉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또 이 작품을 어떻게 보관할지도 꼭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뭐 진짜 여러분들이 뭐 작품 사셨다고 공간이 없어서 어떤 창고에 짱 박아놨는데 그 온습도가 안 좋아가지고 작품이 뭐 곰팡이 피고 막 진짜 작품이 망가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자, 헤비 컬렉터라고 불리는 정말로 컬렉팅에 진심인 분들은 뭐 소득의 20%를 미술품 컬렉팅 예산으로 책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 헤비 컬렉터들은 유명한 작가 60%면 청년 작가 40%도 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청년 작가의 40% 중에 내 작품을 산 금액을 모두 초월하는 가치를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유명한 작가는 이미 살 때도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네 번째는 채널. 내가 어디 사지? 뭐 1차 시장, 뭐 갤러리, 아니 페어, 아니면 뭐 2차 시장, 경매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장단점이 다 다르겠죠. 제가 강의를 한 것들 보면 마더 갤러리에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경매소의 그 다른 이점 중에 하나는 다양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뭐죠? 살 때 낙찰 플러스 수수료가 있다라는 거. 명심. 낙찰, 이 금액에 하면 해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가 뭐 경매수마다 다르겠지만 한 18% 정도 있다, 19% 정도 있다. 고민하셔야 돼요. 자, 컬렉팅 철학.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10점에서 15점 정도 컬렉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태 고민을 해. 이제 내가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컬렉팅 하신 작품들, 초기 컬렉팅 하신 작품들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때 그렇게 사가지고. 자, 그렇게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컬렉팅은 공부 많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비싼 취미 생활이에요. 컬렉팅은, 왜냐면 공부할 때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 보러 다닐 시간도 들어가지, 돈도 들어가지. 이거 진짜 어려운 취미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10점에서 15점 정도 수집하면 컬렉션에 대해서 철학 또는 방향성이 구축되거든요. 뭐 처음부터 구축됐는데, 그거 거짓말. 여러 점 해봐야 되고. 근데 뭐 제가 뭐 팁으로 좀 말씀드려요. 컬렉팅이라는 거는 뭐 작가 또는 작품을 최소한 2번째 보았을 때, 이게 가장 빠른 경우, 그때 처음 진행되는 거고,
처음 봤는데 컬렉팅하는 분 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글쎄 뭐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는 채널들 있죠. 온라인 경매 이런 거. 경매소에 하는 방법은 쉬워요. 클릭, 결제. 쉬운데 하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말씀드렸잖아요. 컬렉팅은 정말 보면 컬렉팅이라는 걸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렵기도 하고 난이도가 있는, 아무나 못하는 뭐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좀 연습을 한 이후에 정보를 좀 학습을 한 이후에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고로 써놓은 건데 작가의 분류를 좀 써봤어요. 뭐 일단 신진 작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신진 작가는 진짜 그 표현이 없거든요. 아무리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없어요. 뭐 굳이 찾자면 일본 그 등단할 때 글 작가들이 등단할 때 첫 등단하면 신진 작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미술계가 무슨 신진 작가 그런 거 없고 주로 요즘에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을 신진 작가라는 표현 쓰던데 이게 나이대별 분류가 맞는 것 같아요. 청년 작가, 중견 작가, 원로 작가, 마스터 이런 대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청년 작가는 주로 45세 미만의 작가님들, 중견 작가분들은 45세에서 60세 미만, 원로 작가분들은 60세 이상. 근데 뭐 또 좀 돌아가신 분들이 난 그 이상의 연배가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마스터 또는 대가,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가격대별 분류도 뭐 호당 100만 원 이상은 뭐 마스터나 원로 작가님들, 뭐 때로는 중견 작가분들도 막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호당 100만 원을 초월하고 뭐 호당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제가 앞선 뭐 청년 작가들의 뭐 처음 미술 시장에 진입했을 때 작품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호당 10만 원 이하의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사실 컬렉터 분들이 어떠한 뭐 투자적 목적 이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발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갤러리스트들의 안목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발굴 영역. 그래서 뭐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청년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 하실 때는 뭐 다양한 갤러리스트나 큐레이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술품 컬렉팅 굉장히 고귀한 거죠. 고귀한 취미생활. 시간 많이 들어가지. 돈 많이 들어가지. 그럼에도 왜 할까요? 그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이라는 시간을 쓰는데 사실 보면 창작자분들이 일생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제한적으로 한다면 그게 산업혁명인 거죠. 마찬가지로 뭐 기계든 AI든 그런 거지. 예술이 무제한적이면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하는 이런 온라인 이런 강의를 좀 쉽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귀한 취미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